오늘의 사건 파일은 바로 1차성 무월경입니다. 때가 되면 하겠지 하고 막연히 기다렸는데 약속된 시간에 첫 번째 신호가 오지 않는 거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이게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니라 거의 한 편의 최신 과학수사 프로토콜 같더라고요. 특히 2024년 미국 생식의학회 ASRM의 새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사건 해결 방식이 얼마나 혁신적으로 바뀌었는지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희 임무는 이 복잡한 사건의 단서들을 하나씩 따라가면서 과거의 수사 방식과 현재의 과학 수사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지 명확하게 밝혀보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사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시간이라는 단서입니다. 시간요? 네, 과거에는 만 16세라는 그 단 하나의 기준점에만 주목했거든요. 아, 그랬었죠? 하지만 이제는 단서를 더 일찍 그리고 훨씬 더 정밀하게 포착해야 한다는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요. 뇌의 사령부인 시상하부에서부터 현장 요원인 난소에 이르기까지 이 신호 전달 과정에 어느 지점에서 통신 두절이 일어났는지 그걸 추적하는 여정이 될 겁니다. 특히 유전학이라는 최첨단 감식 도구를 사용해서 과거에는 특발성, 그러니까 원인불명으로 종결됐던 미제 사건들의 실마리를 어떻게 찾아내는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와, 정말 탐정 수사 같네요. 사건을 해결하려면 역시 수사 지침부터 살펴봐야겠죠? 과거랑 현재의 진단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는데 마치 낡은 흑백 사진이랑 최신 고화질 CCTV 영상을 비교하는 느낌이네요. 딱 맞는 비유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만 16세까지 초경 없으면 그때서야 조사를 시작했고 원인을 못 찾으면 특발성이라고 이름표 붙이고 그냥 덮어버렸고요. 맞습니다. 치료도 주로 경구 피임약을 써서 그냥 인위 속으로 출혈만 유도하는 방식이었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지금은 기준이 훨씬 정교하고 또 빨라졌어요. 만 15세 또는 유방 발달이 시작된 후 5년으로 평가 시점을 앞당겼고요. 아, 1년이나 당겨졌네요. 네, 특히 중요한 건 만 13세로 되었는데도 2차 성징의 기미가 전혀 없으면 그땐 즉시 조기 개입을 강력하게 공고합니다. 수사를 서둘러 시작하는 거죠. 듣고 보니 과거의 만 16세 기준은 너무 좀 안일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골밀도 같은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당시 의학 수중에서는 그게 최선이었지만 지금 와서 보면 놓치는 게 너무 많았죠. 이 변화가 단순히 시계를 빨리 돌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군요. 물론입니다. 핵심은 골밀도 확보와 생식 능력 보존, 이 두 가지 결정적인 목표 때문입니다. 수사를 늦게 시작할수록 평생의 건강에 걸린 증거를 놓칠 수 있거든요. 골밀도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10대는 여성의 일생에서 뼈가 가장 단단해지는 시기인데 이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원인을 못 찾으면 그냥 원인불명이라고 덮어뒀는데 이제는 ANOS1, FGGR1 같은 그런 유전자 검사로 그 속에 숨어있던 범인들의 이름을 하나씩 밝혀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단순 출혈 유도가 아니라 피부에 붙이는 경피용 17베타 이스트라디올을 사용하거든요. 아, 먹는 약이 아니고요. 네, 실제 생리적인 사춘기 모습과 가장 유사하게 유도하면서 배사나 골격계까지 고려한 통합적인 기능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차원이 다르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용의 선상에 오른 원인들, 프로파일링 단계로 넘어가 보죠. 자료의 원형 차트를 보니까 용의자들이 크게 네 그룹으로 나뉘네요. 네, 가장 큰 비중, 무려 50%를 차지하는 첫 번째 용의자 그룹은 성선, 즉 난소 자체의 결함입니다. 현장 요원에게 문제가 생긴 경우군요. 맞습니다. 터너 증후군이나 조기 난소 부전이 대표적인데 이들은 혈액 검사에서 FSH, 즉 생식샘 자극 호르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뚜렷한 특징을 남깁니다. 일을 하라고 계속 명령하는데 현장에서 반응이 없는 신호군요. 그렇죠. 사령부에서는 계속 신호를 보내는데 현장에서 수신을 못하는 상황인 거죠. 나머지 용의자 그룹은 어떤가요? 그 다음으로 각각 20%씩 차지하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해부학적 결함, 뮬러관 무용성이나 천여막 폐쇄처럼 신호체계는 멀쩡한데 결과물이 나올 통로가 막힌 경우고요. 아, 구조적인 문제군요. 네, 다른 하나는 정반대로 뇌에서 신호를 제대로 못 보내는 시상하부, 즉 중추성 원인입니다. 사령부가 파업한 거네요. 맞습니다. 칼만 증후군이나 기능성 시상하부 무월경이 대표적인데 이건 FSH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낮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남기죠. 나머지 10%는 기타 원인들이고요. 이 분류가 중요한 이유가 각 용의자 그룹마다 남기는 흔적, 그러니까 범행 수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해부학적 결함은 호르몬 수치는 다 정상이지만 주기적인 복통을 호소하는 단서를 남길 수 있어요. 아, 생리혈이 밖으로 못 나오고 고이니까요. 네, 분자 수준에서 보면 중추성 원인은 뇌 사령부 차원의 문제고 난소 부전은 현장의 문제인 거죠. 수사 방향을 결정하는 첫 번째 갈림길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현장 감식, 즉 진단 알고리즘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의사들이 환자를 만나면 가장 먼저 뭘 확인하나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해부학적 평가입니다. 일종의 현장 확인이죠. 현장 확인이요? 네, 신체 검진과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가장 먼저 자궁이 제 위치에 제대로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게 첫 번째 분기점입니다. 아, 자궁 유무가 첫 번째 단서군요. 맞습니다. 만약 초음파에서 자궁이 안 보이면 그 즉시 염색체 검사인 핵형 분석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사건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자궁이 있느냐 없느냐, 알겠습니다. 자, 자궁이 있다고 확인되면 그 다음은요? 2단계는 생화학적 매트릭스를 활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FSH, 즉 생식샘 자극 호르몬 수치라는 아직 결정적인 증거를 사용하죠. 아, 그 호르몬 수치요? 네, 방금 확인한 자궁 유무를 가로축, 그리고 혈액 검사로 확인한 FSH 수치를 세로축으로 하는 2x2 매트릭스를 만들면 용의자들을 거의 특정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건 그냥 듣기만 해서는 머릿속에 그림이 잘 안 그려질 것 같은데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케이스별로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주시겠어요? 아,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게 풀어보죠. 네, 예를 들어 병원에 갔더니 초음파상 자궁은 있어요. 근데 피검사에서 FSH 수치가 높게 나왔다? 그럼 어떤 경우죠? 자, 첫 번째 케이스. 자궁은 있는데 FSH 수치가 높다. 이건 사령부에서는 계속 소리치는데 현장이 반응이 없는 상황이죠. 아, 네네. 따라서 현장 문제인 성선부전, 즉 터너 증후군이나 조기 난소부전을 가장 먼저 의심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케이스. 자궁은 있는데 FSH 수치가 낮거나 정상이라면요? 그건 정반대 상황입니다. 현장은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령부에서 아예 명령을 내리지 않는 거죠. 아하. 따라서 중추성 원인, 즉 칼만 증후군이나 과도한 스트레스나 다이어트로 인한 기능성 무월경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자궁이 없는 경우로 넘어가 볼게요. 자궁이 없는데 FSH 수치가 높거나 정상이라면요. 자료에는 LH가 높다는 단서도 있네요. 이때는 유력한 용의자로 안드로겐 불감성 증후군 AIS가 떠오릅니다. 염색체는 46XY로 남성이지만 남성 호르몬 수용체가 고장나서 외형은 여성으로 발달하는 경우죠. 아, 자궁과 난소는 없고요. 네, 그래서 이런 호르몬 패턴을 보이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궁이 없는데 FSH 수치도 낮거나 정상이라면요. 이 경우는 뮬러관 무형성 MRKHL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염색체는 46XY로 여성이 맞고 난소 기능도 정상이지만 태아 시기에 자궁과 질상부가 선천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경우죠. 호르몬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요. 이 매트릭스만 잘 활용해도 수사 범위가 획기적으로 좁혀집니다. 와, 정말 명쾌하네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비슷한 범죄 수법을 쓰는 쌍둥이 용의자가 있어서 수사관들을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아, 네. 체질적 지연 CDGP와 영구적 결함 CHHL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둘 다 FSH가 낮아서 중추성 원인으로 분류되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나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둘을 감별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비유하자면 체질적 지연은 지연되는 기차 같아요. 언젠가는 도착하죠. 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춘기가 시작되는군요. 그렇죠. 반면 영구적 결함은 취소된 기차와 같습니다. 치료 없이는 영원히 사춘기가 오지 않아요. 과거에는 이걸 구분하려고 몇 년씩 그냥 기다려보기도 했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이제는 이누빈비라는 호르몬 수치를 보거나 NGS, 유전자 패널 검사라는 최신 감식 기법으로 불필요한 대기 시간 없이 둘을 감별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범인을 특정했으니 이제 해결책을 찾아내죠. 치료에도 혁명이 일어났다고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먹는 경구약을 썼는데 이제는 피부에 붙이는 경피용 제제를 쓴다고요. 왜 그런 건가요? 네, 이건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꾼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쉽게 말해서 먹는 약은 간이라는 검문소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거든요. 아, 간이요? 네, 이 검문소에서 약 성분이 변형되면서 키 성장에 꼭 필요한 성장인자, IGF-1의 통행증 발급을 막아버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죠. 아, 키 크는 걸 방해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직 키가 크고 있는 청소년에게는 성장판을 일찍 다치게 할 수 있는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혈전 위험도 약간 증가시키고요. 하지만 피부에 붙이는 패치는 이 검문소를 아예 우회해서 혈관으로 바로 들어가는 하이패스와 같아서 그런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겁니다. 아, 간을 거치느냐 우회하느냐의 차이군요.
그래서 2020년에서 2025년까지의 최신 전문가 합의에서 경피용 17 베타 포이 에스트라디올을 1차 치료제로 강력히 권고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사춘기 유도 프로토콜의 핵심 원칙은 start low, go slow. 낮은 용량으로 시작해서 천천히 증량한다. 맞습니다. 아주 소량 예를 들어 14 마이크로그램 패치를 4분의 1로 시작해서 6개월에서 12개월 간격으로 서서히 용량을 늘려나갑니다. 실제 사춘기처럼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죠. 그런데 자료에 아주 굵은 글씨로 워닝이라고 쓰인 경고문이 눈에 띄어요. 프로게스테론 조기 투여 금지. 이건 뭔가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프로게스테론은 자궁 내막을 보호하는 데 꼭 필요하지만 너무 일찍 투여하면 유선 발달을 방해할 수 있어요. 유선 발달을요? 네. 그래서 유방이 예쁘게 성장하지 못하고 뾰족한 모양의 관상 유방 기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방이 충분히 발달한 후 전문적으로는 테너 4단계에 도달하고 최소 2년이 지난 시점에 투여를 시작해야 합니다.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사건이 해결됐다고 끝이 아니군요. 특별관리 대상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기능성 시상하부 무월경, FHA 환자를 위한 이투블리드라는 전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네, 말 그대로 생리를 하려면 잘 먹으라는 뜻이죠. 단순히 많이 먹으라는 뜻은 아닐 것 같아요. 물론이죠. FHA의 근본 원인은 극심한 다이어트나 과도한 운동으로 인한 에너지 결핍이거든요. 우리 몸이 지금은 비상사태다라고 느끼면 생식 기능처럼 당장 급하지 않은 시스템부터 셧다운 시키는 겁니다. 아, 생존 모드로 들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보다 영양 상담과 스트레스 관리가 우선입니다. 이투블리드는 단순히 칼로리를 채우는 걸 넘어서 몸에게 이제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과정인 거죠. 단순히 경고 피임약으로 가짜 생리를 만드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별 도움이 안 되고 근본적인 에너지 결핍 상태를 그냥 은폐하는 임시 방편일 뿐이죠.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하는군요. 그 외에 PCOS 환자를 위한 보조 요법들도 언급되어 있고요. 네, 개인의 상태에 따라 이노시톨이나 비타민 D3, 아연 같은 기능의학적 접근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후에도 장기적인 추적 관찰, 즉 감시가 필수적입니다. 사건 종결이 아니라 계속 관리해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DXA 스캔으로 골밀도를 정기적으로 추적하고 성장판이 너무 일찍 다치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터너 증후군 환자의 경우 대동맥 합병증 위험이 있어서 정기적인 심장 검사가 평생에 걸쳐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길었던 수사 파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취자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4가지 핵심 임상 4, 즉 사건 해결의 열쇠를 짚어주시죠. 첫째, 조기 진단입니다. 만 15세 혹은 2차 성징이 없다면 만 13세 기준을 적용하고 필요시 NGS 유전자 패널을 활용해서 수사 착수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야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겠네요. 둘째는 정밀 진단이겠죠? 네, 자궁 유무와 FSH 수치라는 두 개의 나침반을 활용한 진단 알고리즘으로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는 치료 표준의 변화. 이제는 먹는 약이 아니라 피부에 붙이는 경피용 에스트라디올이 새로운 표준 치료법이라는 점. 맞습니다. 마지막 넷째는 전인적 관리입니다. 단순히 월경만 유도하는 걸 넘어서 Eat to Bleed 전략처럼 대사적 균형과 에너지 회복을 목표로 하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이네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단순한 무월경 치료가 아니라 한 사람의 평생 건강, 그러니까 뼈 건강, 심혈관 건강, 그리고 미래의 생식 능력까지 모두 고려하는 정밀의학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청취자분들의 궁금증도 많이 해결되었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살펴본 것처럼 유전학 기술이 계속 발전한다면 언젠가는 사춘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런 문제들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적 개입을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윤리적, 사회적 의미는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과제가 될 겁니다.